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외환위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제금융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배워왔고요. 이 많은 배워온 부분들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국제금융론을 배우면서 먼저 국제수지표를 읽는 방법, 그리고 이 국제수지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중간에 여러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환율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 장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국제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것들에 관한 집약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환 위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위기는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20세기 이후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환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남미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대개 남미가 외환 위기를 겪은 시기들은 1980년대 이후에 겪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남미의 외환 위기는 현재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신문에서 아르헨티나라든가 혹은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현재 진행이기도 하고요. 외환위기 모형 중에 이제 가장 앞서서 나온 모형을 우리는 1세대 외환위기 모형이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이거의 저자기도 하죠. 폴 크루그만이 제시한 모형이 있는데 이거를 1세대 외환위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왜 자꾸 외환위기가 있었을까? 라는 거는 폴 크루그만의 1세대 외환위기 모형에 의하면은 주로 통화팽창한 기반한 과도한 재정 적자죠.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데 이 두 정책은요, 사실은 공존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팽창의 과도한 재정 적자를 수행하면서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전장에서 왜 이것이 불가능한가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 환율은 여러 가지 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은 물가를 비교적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장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이미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 남미 국가들은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통화팽창을 전제로 한 재정 적자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난다는 게 폴 크루그만의 1세대 외환위기 모형입니다. 2세대 외환위기 모형은요, 업펠트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인데, 외환위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에서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특히 오늘 설명하겠지만 92년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영국 이런 나라들의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외환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는 2세대 외환위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펠트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이 외환위기 모형의 만들 때 근원적인 이 위기의 근원이 뭐냐면 역시 이 고정환율 제도가 문제였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ERM이라는 유럽 환율 안정 메커니즘의 가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게 2세대 외환위기 모형이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동아시아 외환위기였는데요. 물론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형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현대화된 금융공황이라고 해서 Financial Panic 모형이다라고 제프리 sak스 같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모형이 있고요. 혹은 이게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이 1세대, 2세대 모형들이 아니고 뭐 붐버스트 순환의 모형이다. 그래서 붐버스트 사이클 모형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 위기에 관한 이론들은 이건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요, 현실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물론 이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거 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그러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이거를 참고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진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MF 위기 이런 것들요. 소위 말하는 IMF 위기죠. 정확히는 외환위기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시작한 우리 외환위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뭐 정부에 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물론 객관적인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일단 현상을 한번 보시죠. 그 1997년 외환위기인데요. 시기상으로 보면은 1997년 말부터 약 1년간의 사건입니다. 1997년 말에 벌어졌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파는 98년에 왔고요. 저희 98년에 마이너스 6%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2020년 현재 1분기 그 아직 1분기가 마이너스 0. 몇 %죠. 그리고 뭐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정말로 운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2차 파동이 온다면 마이너스 2.6%까지도 우리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현재 경제신문에서 가끔 나옵니다. 근데 98년에요. 저희 마이너스 6% 성장이라는 수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이었나를 이 수치상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97년도 3분기면은요, IMF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데요. 실업자가 약 4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98년도 그 1년간의 이 IMF, 소위 말하는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 실업자가 175만 명이나 됩니다. 무려 거의 3배 넘는 그 증가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저희 그 6.25 이후에 아마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던 때였습니다.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취직들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환율을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강했나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저희가 환율이 급상승했는데 80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상승해서요. 98년도 1월에 97년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이제 최고치를 찍는데 1,940원까지 무려 환율이 2배도 넘게 상승을 했었죠. 이 가계와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줬던 건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요즘은 뭐 기준금리로 RP 7일물 이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로 산정하고 있는데 콜금리 지금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콜금리는 뭐냐면 은행 간의 대출금리가 콜금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겠죠. 그죠? 근데 당시 콜금리가 11월 달에 12%에서 12월 달에 31%로 콜금리가 31%란 얘기는 일반 1금융권에서 서민들한테 대출이 나갈 때 31%가 훨씬 더 넘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요. 대규모 기업 파산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는 대기업도 파산했습니다. 당시 재계 서열에서 2위 정도 차지했었던 이해에 대우그룹이 파산을 합니다. 대우그룹 파산은 참고로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최대 파산입니다. 이 여파가 얼마나 한국에 강했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여러 은행들이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때 잘못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망쳐졌던 경제 구조가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IMF 원인에 대해서 그 뭐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뭐 여러 논문들과 제 개인적 견해와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분야에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저는 거의 98%가 정부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보면 정부, 정치, 관료, 학계의 무지와 오만에서 사실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환 위기로요.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봤듯이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했고 1금융권의 이자율이 이제 30%가 그 넘어갔기 때문에요. 당시에 이제 외환을 쓰는 기업들, 부채가 있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중산층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이 한국 경제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현재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부정적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오히려 안 좋은 계기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여파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97년 8년에 미중유의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 많은 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해서 감속 성장하는 추세가 됐고요. 당시 이 IMF 금융위기 이전에만 해도 저희가 10%의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 현재는 사실은 2% 겨우 경제 성장을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97년 8년 미중유의 과거에 없었던 그 위기, 이게 IMF 소위 말하는 위기라는 건데요. 뭐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역에서 언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97개 겨울에 시작됐기 때문에요. 추웠어요. 그래서 97년에 이제 서울역에 하루 평균 한 400명의 뭐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이제 따뜻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모였었는데 98년 4월에는 800명이고요. 사실 굉장히 더웠던 98년 8월에는 무려 2,000명이나 이렇게 그 노숙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걸 보면은 대단히 이 실업의 여파가 심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런 위기가 왜 왔을까? 이거는 좀 근원적인 문제 같아요. 이거를 저는 그 배경에서 전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위기는 한 7, 8년 전에 여러 나쁜 것들이 있어 왔고요. 여러 일종의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조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됐었다는 거죠. 1989년부터 외환위기가 나는 97년까지 무려 9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합니다. 놀랍죠? 현재 IMF 이후로요. 98년도 이후로는 저희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거의 무역 흑자였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무조건 그 적자를 면해보자라는 뭐 정부나 아니면 기업이나 국민들의 어떤 이런 그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놀랍게도 98년부터 89년부터 97년까지 9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역 수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요 기간, 요 기간부터 요 기간까지 사실은 요 9년 동안에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누적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배운 이론 하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무역 적자가 보면은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되죠? 무역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 달러 환율이. 예? 현재 1대 100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야죠. 맞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올라가질 않았어요. 요때요. 자,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역 적자가 연속해서 누적됐다는 것이죠. 무려 9년이나 누적이 됐습니다. 그 MB 정부 때 이제 저분이 그 뭐 부총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당시에는 저 사람 이제 직업 공무원인데 강만수라는 분이 계세요. 당시에 이제 관세청장이었었어요. 90년도 여기 IMF 직전에 다시 이제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IMF 전에 3년 동안에 보면은 94년, 5년, 6년 그리고 7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옵니다. 요때 3년 연속해서 누적된 적자가 무려 300억 달러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관세청장에 있었으니까 그 뭐 이런 기고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뭐 이렇게 환율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고 사실은 이렇게 절규를 했었죠. 근데 사실 이 관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높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강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뭐 거기 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냥 그 울부짖음의 반향 정도로 끝났습니다. 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부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죠. 정말 망할 것 같은데요. 300억 달러 당시 경제 규모로 300억 달러 적자를 봤었으면요. 그 여기 보시면은요. 뒤에랑 연결된다는 게 이건데 당시에 94, 5, 6, 7까지요. 일종의 한국은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고정 환율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은행과 정부가 개입해서 고정 환율, 다시 말하면 1대 800, 900선을 굉장히 고수해 왔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저번 강의에도 저번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정 환율이라는 게 유리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고정 환율을 실시하면은 수입 물가를 싸게 수입해서 물가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메커니즘대로라면 이렇게 무역 적자를 보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국 정부는 고정 환율 제도를 일종의 유지를 했던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려면은 달러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맞죠? 300억 달러씩 계속 적자를 보면서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OECD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OECD 현재도 가입 중이지만요. 일종의 당시는 선진국 클럽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국민들이 아 우리 곧 이제 노르웨이 되나? 선진국 되나? 막 이런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환율이 1800에서 900, 1000, 1200까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1인당 GDP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기인가? 현재 정부 잘 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현재 정부에서 당시 정부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정권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죠. 말씀드리려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고 그리고 OECD에 가입해서 곧 선진국이 된다는 인상들을 국민에게 사실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나쁜 전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9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전조가요. 1988년 이후에 우리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노동 생산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뭐 자본이 누적될수록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가 88년에요 보면은 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요건 뭐냐 하면요. 여기죠, 그죠?
그 85년부터 89년, 90년대도 99년 이렇게 통계를 잡아놓은 건데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 노동 생산성 증가가 요 기간 동안에 3.8이었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거의 2배가 돼요. 그죠? 요때 3.3이었는데 노동 생산성은 임금 상승률은 무려 5% 가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노동 생산성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도산해야 됩니다. 맞죠? 노동 생산성보다 임금 생산성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 88년은요. 저희가 올림픽을 하던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88년 올림픽 몇 년 후에 OECD 가입을 거쳐서 사실 전 국민들이 굉장히 장밋빛 환상에 빠졌었죠. 이제 곧 우리는 선진국이 된다고요. 곧 노르웨이 된다고 생각을 아마 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그래서 89년에 저희가 올림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외신에서 굉장히 이것을 비꼬는 어떤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물론 몇몇 경제신문에서는 이게 인용이 되고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 그리고 이 정부 관료들은 이것들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노동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임금 증가 속도가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88년 이후엔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대거 망하게 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 여러 그 경제들이 안 좋아졌는데 사실은 88년 이전에 여러분 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저희가 놀랍게도 80년대 그 후반까지요. 전 세계 신발 제조의 메카였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들의 여러 신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이런 현상을 거치면서요. 88, 89, 90, 91을 거치면서 부산에 있었던 대부분 신발 공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그나마 빨리빨리 움직이는 기업인들은 이 당시에 옮기죠. 본사를요. 동남아로요.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로 동남아로 대거 옮겼던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남았고요. 뭐 여기서 끝까지 그 고군분투를 했던 많은 기업인들이 사실은 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요. 이 뒤에도 요 얘기는 더 쓸 텐데 저희 뭐 좀 조심스럽지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국제 감각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국제 감각 부족한 리더라고 했는데 이건 뒤에 다시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얘기하면서 폴 크루그만의 견해를 잠깐 소개할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요. 제가 여기 88년 이후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걸 잘 인지를 못했을 뿐이죠. 여러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GDP 증가율이라든가요. 내수 증가율의 장기 추세선 혹은 총요소 생산성 보면은요. 사실은 88년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전조가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다면 사실은 오만과 무지죠. 이건 저희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만과 무지요. 이 개인으로 봐도 사실 저렇게 잘 나갔을 때 오만과 무지가 있다면은 패망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뒤에 슬라이드 같이 보시면은요. 이것은 뭐냐면 GDP 증가율의 장기 추세선입니다. 여러분 GDP거든요. 이것을 그 계량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리그레션 한다고 하거든요. 회귀 분석해 가지고 그 추세선을 하는 건데 자료는 월드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 월드뱅크 자료를 썼고요. 보시면 추세선이 변하는 게 88년이에요. 놀랍게도. 사실은 전체적인 GDP 장기 추세선 보면은 올라가는 입장이죠. 근데 여기부터요 떨어져요. 장기 추세선이. 아 역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는요. 그죠? GDP 장기 추세선도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고요. 이것은 내수 증가율의 장기 추세선입니다. 놀랍게도 터닝 포인트가 일치하죠. 1988년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여기부터 이제 급격히 추락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예, 역시 기본 자료는 월드뱅크 자료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여러분,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종의 혁신 지표예요. 경제 성장을 할 때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삼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을 투여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자본을 투여해서 경제 성장하는 경우, 우리가 뭐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해왔고요. 현재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혁신으로 경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혁신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으로 경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이 경제학적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diminishing returns라는 게 있어요. 한계 생산성이 체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결과물이 증가는 하는데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생산 체감을 넘어서서 성장을 하려면은 혁신과 다른 요소들이 투여가 돼야 돼요. 다른 요소라 하면은 혁신,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가미돼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지표화한 게 여기 나오는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혁신 요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희가 1981년부터 86년 그리고 80년대 이후 이 두 가지의 총 요소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은요, 놀랍게도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총 요소 생산성은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별로 수치들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연구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학회에서 추산했고요. 예, 뭐 요 분이 추산했고, 키에트는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죠. 여기서 뭐 추산했고요. 금융연구원의 이제 표학길 교수 같은 분이 추산했고, 표학길 교수는 계량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제가 석사 때 배웠었거든요. 뭐 김동석, 뭐 KDI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요, 수치는 조금 달라도요, 8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다 일치해요. 다시 말하면 89년부터 IMF 직전까지 무역 적자는 계속 돼 왔고요. 결론적으로 생산성은 계속 하락했고요.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하락하고 있었던. 여러분, 이쯤 되면 언젠가 한 번은 망하겠죠. 그죠? 그게 나타난 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 이제 97년에 IMF 위기로 왔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오만과 무지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실까요? 요 것들은 봤고요. 94년에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합니다. 아마 뭐 이렇게 여러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출범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이제 최초의 문민 정부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물론 민주화 업적이라는 뭐 대단히 큰 뭐 한국사에서 기억 있고요.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정치적 평가는 접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만 한번 보시죠. 경제적 관점에서 볼 겁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야당 당수를 해오셨어요. 뭐 대부분 야당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정책에 관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적은 당연히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시고서 이 캐비넷이 형성이 됐을 텐데요. 기존 경제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셨어요.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5개년 개발 계획들에 관한 전면 수정을 했는데, 뭐 대단히 이제 정치적 접근을 하죠. 그리고 경제 수장을 굉장히 자주 바꿨어요. 무려 이제 5년 집권 기간 동안에 이 부총리급이죠. 이제 재경원 장관인데요. 당시 이제 재경원이라고 불렀고 7명이나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5년부터 시작돼서 무려 이제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어떤 이어져 오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 부정하고요. 이제 신경제 이런 이 경제 플랜을 내세워서 뭐 전면 어떤 수정을 합니다. 이 여섯 번째는 경제기획원이라는 데랑 재무부랑 통합인데 이게 아마 직접적인 IMF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요, 두 가지 부서가 있었어요. 이 경제기획원이라는 데는 경제의 장기 발전을 사실은 다루는 부서예요. 이 재무부는 일종의 세금을 걷어서 집행하고 막 이런 부서거든요. 사실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이제 이 두 부서를 통합을 하죠. 현재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겁니다. 사실은 조금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기획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고 경제 발전을 설계하고 사실은 많은 사색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를 한데고요. 이 재무부는 무지무지 바쁜데요. 이제 이걸 두 개를 통합해서 재정기획부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장관, 다시 말하면 부총리급 장관 하다 보니까 이 과거에 해왔던 어떤 경제기획원,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이 전반적인 경제적인 플래닝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실은 이때부터 상실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했고요. 이걸 굉장히 크게 사실은 선전을 했죠. 왜냐하면 당시 OECD 국가들에 이제 가입을 한다는 건 이제 선진국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이거 가입됨으로써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장밋빛 환상에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올림픽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OECD 가입이래.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노르웨이 되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죠. 왜냐하면 IMF 위기를 맞아서 뭐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사실 OECD 가입은요, 김영삼 대통령 이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정부 때도 사실은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정부에서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가입이 쉽죠. OECD 가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의무 조건들을 사실은 억셉트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담이죠, 경제. 그래서 당시 노태우 정부만 해도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영삼 정부 때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졌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퓰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이 경제를 바탕으로는 어떤 인기몰이식 이런 경제 정책도 많았고 이렇게 경제가 운영이 됐습니다. 뭐 조금 비판을 하자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조심스러운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만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 저희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60, 70, 80년대 한 30년간의 일종의 이제 고도 성장기에 가졌던 일종의 정부가 가졌던 스탠스죠. 굉장히 정부에서 신중히 기획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었던 경제기획원 같아서 굉장히 신중히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 단계는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민간 부분의 기업들과 같이 코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맞다는 거 컨펌을 받아서 굉장히 신중한 기획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일단 기획이 됐으면 정부에서 강력한 집행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미세 조정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행들이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사실은 모두 다 이게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말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째 되던 때 우리 IMF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면에서 이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97년으로 아주 가까이 가볼게요. 97년도 10월 달에 저희 12월 달에 IMF 위기가 왔으니까요. 아주 불길한 조짐들이 그 해에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한 6, 7년 동안의 전조였다면 이건 정말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 전까지는 이제 큰 댐에 구멍들이 났던 거죠. 그래서 막 누수가 이렇게 샌다면은 이때부터는 일부가 막 이제 터져가지고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요 종금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90년대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부분의 금융들이 자유화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IT들이 대거 발전을 합니다. 이러므로써 금융들이 굉장히 효율화되고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금융이 통합되는 추세에 있었고, 그리고 이 추세를 맞아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저희도 개방을 합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가 허용됐고요. 95년부터 외국인들도 주가지수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맞춰서 우리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도 허용됩니다. 이래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던 금융회사들을 우리는 종금사라고 그래요. 종합금융사인데 이 종합금융사들이요 대거로 해외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채권 시장으로 제가 무분별하게 진출했다고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당시에 일본은 돈이 남아 돌았어요. 금리가 낮았고요. 동남아에서는 금리가 높아요. 다시 말하면 금리도 높고 채권값도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금사들이 동남아에 진출해 대개 여러분 금융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흐릅니다. 가보니까 아주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심플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싼 이자를 빌려서 동남아에서 빌려주는 거죠. 얼마나 심플해요? 그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 모델을 가지고 종금사들이 대개 동남아에 진출을 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고 외환을 취급하는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재무부에서 감독을 했었어요. 보통 국제금융과에서 감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부와 요 경제기획원과 이제 막 통합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여기 감독을 했었는데 이 통합으로 업무가 오히려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를 차입을 하는지 일본에서요. 예, 뭐 얼마나 빌려주는지 이게 사실은 명확히 이 감독이 잘 안 됐었다고 하는 게 이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다수의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금사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외환을 일본에서 금융회사에서 대거 차입을 해서 동남아에서 빌려주는. 그리고 이 차입 부조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일본에서 그 돈을 빌릴 때는 단기로 빌려요. 그리고 동남아에 놓을 땐 또 장기로 빌려주거든요. 사실 여기 미스매치 문제가 만약에 터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단기 금리차랑 장기 금리차랑 또 아니 그 일본 금리차랑 동남아 금리차랑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이 되죠. 어쨌든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종합금융사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대거 차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위기가 발생해요. 이 위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지 소로스 얘기를 하겠지만 97년 7월부터 동남아에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저희 이 직전장에서 해외 자금의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금융 포식자들이에요. 얘들이 해외 투기 자금을 이용해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동남아 외환 시장을 집중 공격을 하면요 이자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위기들이 이제 7월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IMF 위기가 와서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간 게 1997년 12월이었거든요. 불과 한 6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6개월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조짐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댐이 있는데 몇 개 구멍들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 새기 시작하는 이런 위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97년도에 대기업들이 부도가 납니다. 이때 부도가 난 기업들이 한보, 대농, 진로 그리고 기아까지도 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거는요 IMF 상황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도산을 한 게 IMF랑
우리가 굉장히 뒤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IMF의 책임이 있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당시에 이제 부도를 냈었던 정태소 회장 이 도망을 갔어요. 이 부도 내고 또 도망도 가요. 청문회 하시고 중간에 도망을 가셨어요. 뭐 아들이랑 같이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몇십 년을 이제 해외 체류하다가 최근에 잡혀왔더라고요. 최근에 잡혀와서 이제 막 언론에 나오는데 한 언론사에 이제 나오면서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뭐 막 또 이렇게 뭐 너 때문에 힘들어 이 사태 본질을 정말 잘못 오도되는 거죠. 한보 때문에 IMF 난 거 아닙니다, 우리. 예, 좀 명확히 하고 싶어요. 어쨌든 97년도에 이런 대규모적인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해외에서는 외환위기 발생했고요. 국내적으로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노동개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요원하죠. 노동개혁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파퓰리즘적인 국회의원들이 뭐 기아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공적 자금을 투여하네, 뭐 살려야 되네,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시장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기회는 놓쳤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요, 뭐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뭐 이런 것들을 디텍팅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신문사가 있지만요, 사실은 큰 두 메이저 경제신문사가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이죠. 사실 한국경제신문에서 뭐 충분히 정보력도 있었을 테고 이런 것, 이거 장난 아니네. 그래가지고 뭐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1997년 7월에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쓰고 못 썼어요. 왜냐면 정부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자꾸 불안 조성해? 이렇게요. 여러 압력을 받았겠죠. 뭐 그래서 단 한 회 쓰고 더 못 썼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위기가 북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시그널이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이요, 아까 말한 위기가 여기 발생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연결된 거예요. 이 전까지 종금사들이 동남아에 진출해서 어떤 비즈니스였죠? 일본에서 단기로 싼 자금을 차입해서 이자가 쌌으니까요. 그리고 장기로 여기다 대여해 줬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네요. 왜요? 외환위기가 발생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외환위기가 발생되고 이자율이 급등을 하면은요, 금융사들이 망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더 나가면 국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한 거 어떻게 돼요? 종이 쪽이 되잖아요. 이러면 거기 채권 사고 돈 빌려준 종금사들이 부도가 날 수 있네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서 외환 부채 상환을 보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글쎄요, 이 도덕적 해이를 뭐 조장하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들, 다시 말하면 이제 둑이 터져서 막 이렇게 물이 막 새는 게 보이는, 이게 97년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요 두 번째였죠. 위기가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게. 자, 요 얘기를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왜 이 금융 포식자들이요, 그 진출을 하면은 이자율이 급등할까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로너블 펀드 마켓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로너블 펀드 마켓이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화폐 시장이랑은 다른 겁니다. 예, 화폐 시장은 한 나라의 이제 화폐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요. 되게 화폐 시장에서 공급 곡선을 이렇게 버티컬하게 직선으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행이 발권력이 있죠. 그래서 정책 변수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로너블 펀드 마켓입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공급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는요,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공급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 론 오브 펀드 마켓에서 공급을 하는 플레이어는 두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전 그 강좌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공급자는 일반 개인들이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요. 저금으로써 이걸 우리는 private savings라고 그러죠. 개인 저축이지만 정부도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세금 걷고 이런 공적 자금들을 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public sav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private savings와 public saving의 합친 게 여기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들이 있죠. 수요는 누가 하죠? 예, 기업들이 수요하고 금융회사들이 수요하고 개인들이 수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면 이게 수요죠. 자, 근데요. 금융포식자들이요. 해당 국가에 와서요. 해당 국가를 통화 공격을 할 때는 금리가 참고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왜 올라갈까 하는 얘기인데 되게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해당 통화에 대한 공격 시 포식자들은 해당 통화를 빌려서 달러를 매수합니다. 해당 통화를 빌리니까 수요가 올라가겠죠. 맞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해요. 자, 이러면 금융포식자들이 그 나라를 공격하면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금융포식자들이 해당 국가에 가서 통화를 빌려서 달러를 매수하는 바람에 금리가 오르는데요. 여러분 이 금리는 어떻게 보면 포식자들의 공격하는 일종의 비용이 돼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 싸움이 되냐면 금융포식자 대 중앙은행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금리를 올려요. 방어하려고. 방어하려고 왜 금리를 올리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융포식자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공격이 실패로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환에서 얻는 이득보다도 금리가 높아버리면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융포식자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순간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융포식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론 오브 펀드 마켓에서 통화를 빌려서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에도 이자율이 상승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정부 당국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자율을 상승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왜 이자율이 상승했나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한국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조지 소로스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요. 1997년 7월에 동남아 외환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97년의 외환위기가 어떻게 발생했지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조지 소로스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1992년에 영국을 공격했던 것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영국에서 돈을 벌었는지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요, 이 녹화가 끝에까지 안 되더라고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